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래한국지에 실린 광주 대단지 사건을 아십니까? 라는 칼럼인데요. 대장동과 천막촌 아이들의 비극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칼럼입니다. 그 쓰신 분이 길도형 도서출판 장수 한소 대표를 하신 분인데, 역시 그것은 그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칼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의 성남은 왜 아소라의 먹잇감이 되었나 그를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성남개발 스토리의 특집을 마련한 10월 20일자 미래한국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이 칼럼 보니까 제가 그 60, 70년대에 그 청계천 고가도로 그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개발할 때 그 청계천 밑에 고가도로 밑에 많은 무허가 천막촌들이 한 2000여 가구가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그것을 아마 사람들을 거기에서 이제 철거를 시키고 이주 동의를 받아내고, 그게 이제 청계천 고가도로, 지금은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까? 그 고가도로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청계천 고가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울시 청계천 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2000여 가구의 청계천 주민들을 이주를 시킨 것이 오늘날의 그 성남시로 이주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때가 69년도 시작됐죠. 69년도에 이주 동의를 받아내고 이주가 시작되고 성남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하고, 그러다 보는데 그 2년 뒤에 1971년에 8월 10일입니다. 소위 그 성남시, 그 당시에는 광주였던 것 같습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 일종의 그 도시 빈민촌의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수습이 안 되고 나중에는 이 대장동 게이트라고 해서 성남 시민들이 그 개발의 수혜를 가져주겠다고 약속을 성남시장이, 이재명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개인 몇 사람이 이제 받아 챙기는 수천억 원을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대장동 게이트로 발전한 롱 히스토리, 오래된 역사, 그 뿌리는 청계천 강제 이주, 그리고 서울시장이 그것을 제대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 사후 대책을 처리하지 못하고 광주 대단지 사건을 일으키고, 그 뒤에 또 성남시장을 역임했던 이재명 시장이 시민들에게, 개발하면 그 시민들에게 그 이익을 환수해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대장동 게이트가 되었다는 점, 그런 것이 이제 길도형 도서출판 한소 대표의 칼럼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을 아십니까? 대장동과 천막촌 아이들의 비극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미래한국 10월 20일자 글입니다.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소설이 있다. 1977년 윤흥길이 창작가 비평을 통해 발표한 중편 소설이다. 불합리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소시민의 삶이 어떻게 일그러지고 와해되는지를 그린 1970년대의 대표적인 문제작이다. 그 배경이 되는 동네가 바로 광주 중부면 지금의 성남 중원구 수정구 일대의 철거당에 이주해온 도시 빈민들이다. 박정희 시대 산업화의 성과와는 별개로 그 그늘을 이해하고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의 삶을 하나의 국가 공동체 안으로 포용하는 데
인색하거나 실패한 결과가 삼류와 아웃사이더들의 아수라, 오늘날의 성남이라는 것입니다. 고건 전 총리도 고백했듯이 철거 이주 과정의 비인간적인 처사, 투기꾼 방치, 일자리 제공이란 명분 뒤의 살인적인 노동 조건과 노동 강도, 장시간 노동은 자연스럽게 노동운동 그리고 도시 빈민운동을 태동시켰다. 그런 조건들이 성남을 중심으로 한 동부연합으로 하여금 타 지역의 노동 또는 사회운동과 그 성격을 확연히 달리하게 만든 셈이다. 그 결과 오늘날 성남은 삼류 몽상가에게는 혁명이, 삼류 조폭에게는 시장통의 꾸깃꾸깃한 돈다발이, 삼류 정치인에게는 딱 그에 걸맞는 현실 권력이 버무려진 아웃사이더들의 욕망이 아수라로 다시 한번 전 국민적 관심 지역이 되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이석기 등이 주도한 통일당도 자생적 주사파 정치 조직이다. 자생적이라는 겁니다. 북한하고 전부 연결된 게 아니고. 이석기 등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은 주사파의 대부라 불리는 김영환을 비롯한 조유식, 하영옥 등이 공작선을 타고 직접 평양에 다녀오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확연하다. 일반적인 주사파는 북한을 들러나라 했는데 경기 동부연합의 주사파들은 북한을 들러나라 안 했다는 겁니다. 즉 NL 운동권에서조차 성남 구도심을 근거로 한 경기 동부연합은 비주류 아웃사이더로서의 위상에 머물렀어야 했다는 뜻이다. 우파 스피커들 중 제법 많은 수가 그들을 남로당과 억지 연결시키는데 그것은 성남의 빈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가 전무해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성남의 경기동부연합은 성장할 때 태생적으로 처음에 북한하고 연결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발시대 천변 풍경과 청계천 철거민들. 오늘날 인구 100만이 조금 못 미치는 성남시는 1973년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경기도 광주군에 속해 있었다. 이게 전라도 광주가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입니다. 예. 지금의 중원구와 수정구가 해당되는데 당시 행정구역상으로 광주군 중부면에 속했다. 이 조용한 시골 동네가 대한민국사 속에 등장하며 파란만장한 한 획을 긋기 시작한 시점이 1968년이다. 1968년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청계천 남은 구간을 마저 복개하기로 한다. 서울시는 우선 청계천을 끼고 난립한 무허가 가건축물들을 철거하기로 한다. 무허가 가건축물이란 청계천가에 강목 등을 기둥 삼아 변협판 등으로 얼기설기 머물 공간을 만들고 갓바로 지붕을 덮어 비를 막은 학고방들끼리 잇대어 늘어선 집들을 말한다. 청계천 주민들은 청계천이 세면장이고 빨래터였고 한여름에는 물놀이터였다. 식수 공급조차 원활치 않았던 당시의 철거민들은 개천물을 떠다 이 물을 가라앉혀 가며 식수로 사용하기도 했다. 일당 노가다를 비롯 파출부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청계천민들은 서울시의 철거 계획에 반발하며 이주를 거부했다. 그러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도시 정비를 실행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의지는 강고했다. 6.25 전쟁 이후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슬럼 지역이 되어버린 청계천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개 사업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조선총독부와 1955년 이승만 정부에서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부 복개를 했지만 청계천이 본격 복개된 것은 1958년부터였다. 1958년 5월부터 1961년
12월까지 광교부터 청계 육가, 동대문 야구장 부근까지 1965년부터 1967년까지는 청계 육가에서 청계 8가 신설동 구간이 복개됐다. 문제는 1970년부터 1977년까지 실시된 청계 8가부터 신답철교까지의 구간이었다. 단계별로 청계천 복개로 이루어지며 복개 구간에 살던 청계 천민들이 하루 1000병까지 밀려오며 극심한 밀집도의 슬럼이 되어버린 것이다. 서울시에도 이런 슬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만 슬럼이 있었던 게 아니죠. 1968년 서울시는 청계 천민들한테 집과 일자리를 약속하며 이주 동의를 받아낸다. 1971년 6월 23일 무허가 판자촌 2628동이 마지막으로 철거됨으로써 청계천민 철거 이주 사업이 완료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청계 고가도로가 연장되어 건설되고 고가도로 아래 하천부는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며 기존 청계천로의 연장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 철거 이주 과정은 대단히 흉포하고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한밤중에 군용 트럭을 동원하여 철거민들을 토끼몰이 하듯 트럭에 실었고 그마저도 가재도구조차 변변히 챙겨 나가지 못한 판잣집들이 불도저에 의해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청계천민들은 낯선 어딘가로 실려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양주군 중부면의 높고 낮은 구름과 야산이 끝없이 이어진 어느 시골 동네였다. 일종의 현도시 개념으로 설정된 소위 광주 대단지였다. 트럭에서 부려진 철거민들은 자신들 눈앞에 약속된 집 대신 군용 삼각 텐트들이 줄지어 늘어선 것을 보며 절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항의하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그러나 그들을 이주시킨 현장 실무자들은 임시 거주처일 뿐이고 약속한 집과 일자리가 곧 제공될 거라며 그 자리를 떴다. 이주민들은 아무런 약속 이행도 없는 정부 당국을 원망하며 천막살이를 시작했다. 그래도 정부가 약속한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인 1968년 이주자 기준으로 3년여가 지나면서 철거 이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1969년 9월 1일부터 철거민 이주가 이루어졌고 서울시는 이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20평씩 땅을 분양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반 시설을 전혀 조성하지 않았고 이주민들은 장하수도 시설조차 없는 곳에서 천막이나 판잣집을 지어 생활해야 했다. 비참하죠. 비참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서울시 약속이 늦춰진 겁니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1971년 6월 조사 당시 취업 대상자의 5%만이 단지 내에서 일자리를 가질 정도로 지역경제 기반이 형편없었다. 게다가 살 곳을 찾던 서울 각 지역에서 온 빈민도 급증했고 그 결과 1971년 8월경의 중원면 거주 인구는 15만에서 17만 명까지 늘어났다. 슬럼 숫자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비용 회수를 위해 용지 처분을 서둘렀다. 그 결과 1971년 총선을 즈음해 광주 대단지의 투기붐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서울시는 분양 중 전매 금지와 함께 높은 가격의 토지 대금 일시 상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주자들 처지에서는 한마디로 서울시 그리고 정부의 배신이고 희롱이나 다름없었다. 마침내 이주민들이 폭발했다. 주로 청계천과 중랑 천변에서 이주해온 철거민 수만여 명은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 행정에 반발하여 1971년 8월 10일
도시를 점거한 가운데 이른바 광주 대단지 사건을 일으켰다. 일종의 도시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때, 요때 71년이면 고등학교 시절인데 광주의 대단지에서 폭동이 일어난지는 몰랐습니다. 네, 아마 언론 통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은 성남 사업소, 출장소, 파출소 등 평소에 반감을 지닌 관공서를 파괴하고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기동경비대와 투석전을 벌이며 대치했고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로의 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형 폭동은 6시간 동안 이어졌다. 야, 6시간 작은 시간 아닙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무려 3만에서 6만 명으로 대부분 집과 일자리를 약속받고 이주에 동의한 청계천과 중량, 천변, 철거민들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6시간 동안의 짧은 폭동이었지만 그 상처는 깊고 후유증은 길고도 길게 이어졌다. 광주 대단지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지속적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유신체제, 박정희 유신체제 정권의 체제의 몰락과 어떤 연관이 있다,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볼까요? 당황한 서울시는 양택식 시장이 직접 나서서 투쟁위원회 간부들과의 협상을 통해 구호양곡 확보, 생활보호자금 지급, 도로 확장, 공장 건설, 세금 면제 등을 합의했고 시위대는 6시간 만에 해산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약속 이행은 더디기만 했고 당장 입에 풀칠을 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이주민들은 배고픈 아이들을 천막에 두고 일당벌이를 위해 새벽부터 서울 등으로 나갔다가 밤늦게 귀가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퀭한 눈에 누렇게 뜬 얼굴, 영양실조로 볼록해진 배를 드러낸 채 먹을 것을 찾아 온종일 다니며 산지 주변 산야를 돌아다니며 풀뿌리를 캐고 이름도 모르는 열매를 따먹었다.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까지 거듭 씹었다. 생활에 지친 철거 도시 빈민들의 삶은 고단하게만 했다. 늦게 귀가한 부모라고 해서 아이들 건사가 특별할 수 없었고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를 졸라봐야 돌아오는 것은 거친 꾸지람, 심지어 분풀이의 대상이 되어 그 조그만 몸으로 아비의 모진 폭력까지도 감당해야 했다. 그럴수록 동네 아이들은 거칠게 정들며 손해배 관계로 결속되어 갔다. 아이러니한 것은 청계 천민 철거 이주 사업을 위해 급조된 정부의 강제 수용권이 그것을 반대한 민주당과 진보 좌파 정권을 통해 더 고도화되고 더 대규모로 자행됐다는 사실이다. 뭐 여야 할 것이 없네요. 강제 수용권을 남용한 것은 민주당이나 진보 좌파 정권 통해서 더 고도화되고 더 대규모로 자행됐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된 토지정부 수용을 통한 개발에 대해 전국 철거민연합회, 전철련입니다. 전국 철거민연합회를 내세워 좌파 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은 강제 수용의 부당성과 보상의 비현실성, 강제 철거를 가능케 하는 개발 관련법 자체가 독소 조항이라며 폐지 요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공격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장동 게이트는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 한 거 아닙니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가난과 배제, 홀대까지도 내바다에 당한 성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좀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2003년 임기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정권 안정을 위한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2004년 정부 종합청사 이전을 내건 세종시 사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1일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토지 수용과 함께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렇게 시작된 세종시 건설 사업이야말로 민주당이 역대로 반대해온 강제 수용 정책의 최정점에 있었다. 원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이번에는 좌파 정권에 의해 처참히 파괴되면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이다. 그리고 당시까지 대한민국사 최대의 투기파는 단연 세종시였다. 문제는 세종시는 세종시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세종시 개발 방식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가 장악한 지방정치 세력과 토호들의 돈벌이뿐 아니라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훌륭한 롤 모델로 좌파 10년 권력의 뒷받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폐단은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 극적으로 불거져 나왔다. 이재명 그 다음 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재명 시장은 재집중의 사실상의 직권남용과 남발을 통해 성남 대장지구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H를 내세운 정부의 공공개발 방식을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가져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과 언론계, 법조계를 망라하여 그 편법과 불법을 비호하며 수십억, 수백억도 모자라 몇 천억대가 넘는 폭리를 취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지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권력의 최정점을 노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거 광주 대단지로 이주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악착같이 살아온 성남 사람들은 다시 한번 철저히 배제되었다. 민주당에게도 성남 시민들은 민주당에게도 배신당하겠다는 겁니다. 뭐 여야 할 것 없죠. 자신들을 대변하리라 믿었던 좌파 정치 권력 종북 주사파 경기 동부 연합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적 야욕을 위해 그들을 희생양 삼았다. 그들이라는 것은 성남 사람입니다. 성남 사람들은 가난과 배제, 홀대까지도 속칭 내바다에 당한 것이다. 그리고 2021년 대장동 게이트와 지역 화폐를 둘러싼 비리 의혹의 이민의 꽈리튼 경기 동부 연합과 국제 마피아 그리고 건축업자 명함뒤의 전문 철거 용역 깡패들 얼굴에 어른거리는 저 50여 년 전의 그 아이들과 대한민국이 지금 적대적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웃사이더들의 일그러진 욕정의 파라다이스가 되어버린 성남. 그들에게 대한민국이란 어떤 존재일지 따로 묻지 않아도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번 결론은, 이 글의 결론은 대장동 게이트는 50년 전 광주 대단지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 하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또 광주 대단지 철거민들의 절거와 현재 대장동 게이트 역시 권력이 개입한 땅 장사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대장동 게이트의 시작이 1968년부터 시작되네요. 박정희 68년이라면은 그 삼성계엄 제3공화국의 연장선상이었던 그 삼성계엄을 금지된 것을 해제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이 된 그때 아닙니까? 1968년, 69년도인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광주시 대사건, 광주시에서, 경기도 광주시에서 청계천에서 쫓겨나온 이주해온 철거민들이 경기도 광주시에서 일종의 도시폭동을 6시간 일으켰다 하는 것. 참, 제 고등학교에는 사춘기 시대였던지 모르지만, 언론에 그렇게 크게 기사가 난 걸로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박정희 시대의 개발 시대에, 어떤 그 정부가 밀어붙이는 도시의 그 개발 시대의 하나의 그 어두운 장면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은 그 이익을 성남 시민들에게 환수해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이걸 사건을 확실히 그 전모를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제대로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국민들의 의혹만 점점 커지는 그런 사태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법치국가가 맞느냐, 공정한 사회가 맞느냐,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